안녕하세요. 메타노이아 전화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베테랑 부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LD입니다. 네, 저는 카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더운 날인데요. 오늘 하여튼 어제 오늘 굉장히 더웠죠. 네. 체온, 인간 체온까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우면 참아야죠. 바람다. 근데 저희들은 다행인 게 우리 부부가 여러 면에서 모두 다 극과 극으로 다르는데 다행인 거는 더위는 둘 다 잘 참고 추운 건 너무 싫어요, 둘 다.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는 더위는 잘 참아서 겨울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견딜만 합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좀 체질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더위를 참 못 참았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기운이 빠졌는지 몸이 차져가지고 몸이 차지더라고. 그래서 더워도 그냥 견뎌요. 더운데 좀 보양식 이런 거 드세요? 보양식 안 해줘요. 평소에 잘 먹어요. 평소에 보양식을 드신다. 그래도 더울 때는 좀 시원한 냉면 같은 거 드시고 요즘 또 남북 화해 무도에서 그 평양냉면도 유명해졌는데. 냉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더위도 싫어하지만 찬 거를 못 먹어요. 여름에도. 여름에도 저는 따뜻한 게 좋아요. 예. 그게. 항상 그 음식은 좀 따뜻한 거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건강에도.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카타리나 손LD 두 분 부부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또박또박 어떤 고민이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문제인데 가능한 거죠? 예, 그럼요. 예. 제가 이제 그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요? 조카가 있는데 네. 조카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걔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자꾸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자꾸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가정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것을 좀 전화드려 상담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카분이 몇 살이고 성별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남자인데요. 지금 28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살이요? 28살. 28살. 다 컸는데. 예. 네. 그래서 상황이 어떤가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전적인 사고를 많이 치는데 할머니가 잘 모르시니까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간다거나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이렇게 돈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 다 해결을 해주긴 했었는데 마무리는 못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인가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서 집도 나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또 사고도 치고 또 다시 들어왔는데도 이제 할머니하고 트러블 때문에 잘 지내지 못하니까 할머니 계속 병으로 아프셔서 고생을 하시고 또 그게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그 조카분이 그 할머니가 이렇게 키우시면서 교육은 이렇게 제대로 시키셨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젊은 엄마들이 키우는 것만은 못했겠죠. 네. 아니 제 질문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학교를 나오거나 이러냐 이거죠.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겨우 나왔어요. 겨우? 겨우라는 표현이 뭔가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제가 볼 때는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주변에 이제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착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 때 중3 때 돌아가셨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학교를 좀 빠진다거나
또 할머니한테 몰래 이제 돈을 훔쳐가지고 집도 나가가지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찾아오고 이랬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자꾸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감싸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군대를 갔는데도 군대 가서도 할머니도 자꾸 거짓말하고 돈을 타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자꾸 금전적인 사고를 계속 치니까 그거를 또 해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할머니한테 그 집까지 담보를 그 사인 받고 이러는 거 할머니 모르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것도 제2금융권이라서 엄청 이자도 많이 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얘기하면서 또 잘 지내겠지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할머니를 갖다가 이제 속이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핸드폰도 할머니 명의로 그 사고를 쳐가지고 갚아주고 또 몇 번이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제가 해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뭐 계속적으로 할머니한테는 이 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거짓말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집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한 1년 넘게 생활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긴 해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할머니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지금 할머니는 걔 때문에 병이 너무 많이 생기셨어요. 할머님이 어떻게 친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외할머니입니까? 네, 친할머니세요. 네. 네. 그리고 형제는 없고요. 그 조카의 형제. 형이 있는데 형은 이제 외국에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혼자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카가 이제 그 금전 문제라고 했을 때 그 할머니를 이렇게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이제 돈을 갖다 쓰거나 뭐 이런 건데 혹시 그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디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이제 핸드폰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써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이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제가 다 해결을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해주다가 제가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딱 했어요. 마지막에 큰 돈 갚아주면서 중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어머니 명의로다가 핸드폰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긴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잘 말을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그랬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고부터도 계속적으로 얼마씩이라도 몇십만 원씩이라도 그냥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간다거나 이제 할머니는 이제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끝까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할머니를 이제 너무 이제 힘들게 해버리니까 할머니도 그냥 포기하고 이제 주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할머니가 소득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조카분은 지금 직장을 갖고 계신가요? 직장을 나간다고 하는데 제대로 직장을 못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다니다가 뭐 그만두고 막 이러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직장을 못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막 이렇게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막 이렇게 옮기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제대로 못 다니니까 경제적으로 뭐 자기 스스로가 힘든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전반적인 그 문제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 말씀 중에 무슨 그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정상적이면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얘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상담을 좀 받으려고 그 주부에서도 많이 보고 이제 해봤는데 이제 본인이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동참을 뭐 할 상황이 아니니까 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고 해결은 해야 되겠고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도 어떻게 생활을 할 건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요. 근데 어디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는
할머니가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점점 그거를 저도 그거를 어머니한테 얘기를 네. 자꾸 하고 안 된다 하시는데도 알았다고 하시고 나서는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정신과 질환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그렇게 계속 지원해줘서 그렇게 키워 안쓰럽다는 그런 게 크셔가지고 네. 판단력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걔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잘한다는 생각 못 하시고 당장 걔가 이러니까 어쩌겠냐 해줘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시니까. 만약에 자매님 그 조카가 아니고 네. 아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처음에 어떤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조카다 보니까 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내가 디테일하게 뭐 잘 모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게 되고 하니까 저는 그냥 해결해주는 것밖에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 지금 이렇게 자매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부모가 없이 큰 조카에 대한 애처로움, 안쓰러움이 먼저 밑에 이렇게 깔려 있구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죠. 그렇죠.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한 판단을 하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만약에 조카가 아니고 진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카라는 그 배경, 가족의 조카라는 배경, 안쓰럽다, 애처롭다, 뭐 이런 배경을 일단 먼저 떨쳐놓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누차에 걸쳐서 분명히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이라도 똑같은 그런 사고를 칠 수 있거든요. 조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카라서 이 아이가 그 자라온 배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삐뚤어 간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먼저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똑같은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사고를 치는 아이들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계속해서 돈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일단 돈줄을 끊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돈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게 될 거고 또 아리를 하게 될 거고 힘이 들지만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보통 남편들도 나가서 계속 이렇게 금전적인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부인들이 안쓰럽고 힘이 드니까 계속 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끌어다가 대주거든요.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다 아주 강하게 잘 새겨둬야 될 요점은 조카가 안쓰럽고 힘들게 어렵게 뭐 불쌍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예. 어머니가 저는 이제 애를 이제 양육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신 것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이게 저희 거는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 이렇게 변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를 네. 잘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안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게 화살이 할머니한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은 자매님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시니까 열쇠는 자매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할머니가 잘못 키웠거나 이 아이가 자라온 배경이 이렇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일단 먼저 떨쳐버리셔야 좀 더 냉정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먼저 그래서 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는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여튼 보면 이게 돈 때문에 계속 사고를 치면 그 사고의 액수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메꿔주다 보면 점점 더 큰 사고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거를 해결해주고 나서 어머니 명의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결을 거기까지 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해결 안 해주고 관계를 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염두에 잘 둬야 될 번은 뭐냐면 돈줄은 끊는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돈줄을 끊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 대신에 네. 돈줄을 끊은 것만큼 더 반대로 네. 거꾸로 생각해서 관계는 더 깊이 가지셔야지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너는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하고 관계를 깊이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이 아이는 이제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근데 생각을 본인 하게 스스- 하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 가족들하고 관계를 본인 스스로가 단절을 해서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게 사고를 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네. 뭐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일단 이걸 조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사고를 치는 아이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점점 가족들하고 관계를 단절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줄은 끊되 관계는 거꾸로 더 깊이 가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연락을 안 해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도망가면 근데 쫓아가서 요즘은- 만나고 예. 근데 요즘에도요, 저한테는 못하지만, 제 작은 저 동생한테는 그런 거를 지금 전화가 종종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도 단절을 해서 그런 거는 이제 못한다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얘가 치료를 받아서라도 어떻게 그 사고가 좀 달라질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치료를 받으면 크게 물론 도움을 받을 텐데 치료를 받으려는 본인의 의지가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이제 자매님의 몫인데 자매님의 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돈줄은 끊되 인간적인 관계는 더 깊이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결국은 자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있을 정도까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그 병원에 보내거나 상담소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해결을 하도록 네. 보내버리고 싶거든요. 본능적으로 그 부분을 절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병원에 보내거나 보내면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때까지 그런 그런 게 마음을 전혀 불러일으키는 없고. 거는 본인이 몫이라는 거예요. 자매님의 몫이라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그 잘못을 일단 인정해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전혀 그러니까 바뀌는 게 본인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려면 그 잘못했다고 느낄 수 있는 과정까지 그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자매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네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고 네가 이런 잘못을 인정해야지 되고 이렇게 다가가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숙제고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좋아하는 거, 먹는 거 해주고, 뭐 즐기는 거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처음부터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매님 이제 시간이 감사합니다. 다 됐는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네. 상담해 드린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금만 덧붙이면요. 네네. 돈줄을 끊는다라고 했을 때 네. 나 이제 너한테 돈 안 줘 이러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 정보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있다는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돈이 없다 네. 이렇게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댈 데가 없구나 이제 사고를 치면.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무슨 네.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 심리 상담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그거, 같아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분명히 그 부모 없이 컸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망가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과정을 거치고 또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훈련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28세면은 이제 다 성인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요, 자매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로 온 질문 좀 읽어주시죠.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종교 문제로 고민입니다. 저는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여자친구 종교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갈등이 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종교에 대해서 좀 강요를 하시나 보죠? 은근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여자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는 하나요? 네, 그거는 여기 없는데요. 당연히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겠죠. 하여튼 부모님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종교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위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저는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종교는 자유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면 너무 좋죠. 보통 엄마들이 바라는 게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종교 문제라고 지금 썼거든요. 여자친구의 종교 문제. 근데 종교 문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걸 조금 먼저 구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뭐 불교냐, 천주교냐, 기독교냐, 뭐 이런 거지만 신앙 생활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얼마나 더 깊이 잘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통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천주교가 저희들의 종교니까 성당에 열심히 가면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당에 열심히 가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신학자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보이더라, 표가 나더라. 근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종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또 시간을 많이 내어주고 뭐 금전적인 그 도네이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같더라라고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 종교에 충실하는 것보다 깊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자기 어머니를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남편의 종교와 같아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일단은 뭐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거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카타리나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제 딸 둘이 결혼을 했는데 큰아이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둘째 딸이 사위를 이제 데리고 와서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엄마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너무 컸었죠. 그런데 딸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딸도 또 존중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럼 너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을 열심히 하고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남편이 신앙을 갖도록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딸이니까 내가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너의 삶이니까 너가 선택을 하고 너가 책임을 져라. 나는 이제 의미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받아줬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살지만 신앙생활을 뭐 바쁘니까 잘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성당에 미사를 못 가고 이러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그 삶은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가 신앙이 없지만 사이를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도 굉장히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신앙인 이상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냥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 둘째 사이가 이제 딸을 달라고 면접 시험을 보러 왔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많이 했고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뭐냐면 너 왜 사니?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철학 시험을 보셨군요. 철학 시험을. 예, 그랬더니 쩔쩔매더니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대답에. 너무 멋졌어요. 예, 그래서 이 녀석이 진짜 진국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보통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받을지 그래서 정말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생각을 해서 했을 텐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뭐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뭐 만약에 너 결혼해서 살다가 네 아내가 바람이 나면 너 어떡할래?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 친구가 했던 대답이 정말 가식이 없는 솔직한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아주 면접을 보러 온 거니까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딸이 그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우리 딸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유를 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단호하게 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호함 때문에 저렇게 단호하면 자기가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면 또 확실히 깊게 잘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럼 오늘은 너의 그 생각을 완전히 100% 존중해 주마. 그래서 대신에 우리 딸이 갖고 있는 신앙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존중해 주기만을 내가 아버지로서 부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 존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엄마의 뜻에 따라서 세례를 줄 겁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들 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다 진행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관면 혼배를 해야 되니까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많은 회원들이 와가지고 아니 LD 카테리나 사이가 신자가 아니래. 뭐 이게 하여튼 그날 굉장히 큰 이슈처럼 이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 결혼하는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것, 아니면 뭐 우리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할 것, 뭐 이런 조건들을 거는 걸 보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억지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서 깊게 잘 살다 보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세례가 주어지지 않겠나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체험을 나눠주셨는데 역시나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이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성숙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위의 그 입장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또 한 분이 있는데 사촌 누나인데요.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쪽 부모 쪽에서 너는 이제 성당 못 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외교인 집안으로 예, 이제 예, 예. 시집을 가가지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카톨릭 집안이니까 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누나한테 네. 얼마나 이 누나가 또 현명하게 처신을 했는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성당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종교 활동, 그러니까 성당을 가는 그런 종교 활동과 네. 그 신앙과는 완전히 지금 이제 별개로 이분은 그 시집이라는 환경은 박해인 거예요. 일단 종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 가지 말라니까. 그렇죠. 너는 여기 온 이상 이제 성당 못 간다.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미신 믿고 이런 집안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렇게 문지방에다가 뭐 이렇게 걸어놓고 명태. 뭐 이런 거 걸어놓고 그런 네. 집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종교 박해 상황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네. 너무나도 지혜롭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네, 네. 남편께 잘하면서 너무 열심히 잘 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부모님, 그 이제 시댁 부모님이 이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어떻게 네. 이렇게 이 시부모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까? 예, 예. 그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신앙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구나. 네가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쏙 빠져들어가지고 두 분 다 이제 신앙을 갖게 됐다. 세례 받고 다 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러니까 일단 그 처음에 그러니까 뭐 시대 쪽이나 어떤 뭐 친정 쪽이나 뭐 사위 네. 이런 어떤 그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존중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 질문에는 뭐 부모가 이렇게 뭐 신앙적인 종교적인 관심을 가져서 여자친구한테 뭐 이게 안 했으면 좋겠다,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본적인 그 그렇죠. 인간 존중에서 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네, 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는 이 두 분이 또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선교라는 단어도 쓰셨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신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교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는 무슨 예수를 예. 알려줘야 되는 것으로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선교가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네. 선교 그러면 마치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고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뭐 아직도 지금 뭐 서울역 앞에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팻말 들고 다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혀 그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선교나 전교나 이런 표현을 쓸 때 미션을 네. 쓸 때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 세 번을 질문하고 세 번을 답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예수도 답을 해요. 그 베드로의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네. 이게 미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 가서 교회 멤버십 늘려, 우리 신자들 많아지게 늘려. 이게 아니고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게 미션이에요. 네. 그럼 그 양이라는 존재는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존재의 상징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약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함께 그 약자들이 정말 그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인권이 존중되고 이런 것에 힘을 합치는 것이 예수가 시킨 미션이다. 그게 선교예요. 그렇죠. 근데 가서 뭐 예수 믿으셔 자꾸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네.
뭐 이 정도로 답을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문자에서는. 네. 그 신부님 말씀하신데 어떤 그 생각이 번뜩 떠올랐는데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선교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번뜩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문자 질문은 그럼 일단 요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